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선생님, 오늘 작가는 누구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작가는 프랑스의 화가 외제네 들라크로아라는 사람입니다. 들라크로아. 예, 프랑스에서는 국민화가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제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인 루브르에서도 제일 큰 방에서 아마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작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참고서나 이런 데 표지 모델로 되게 많이 나왔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연령대 전체에 걸쳐서 친숙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작가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어떤 시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하에서 서로 간의 연관의 그 사람의 작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성이 결정나고 그렇긴 하는데 외제네 들라크로아라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의 전체에서 거의 중심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혁명이나 아니면 그 외에 있었던 혁명을 전후로 하고 있었던 사상, 사조 이런 데에서 깊이 연관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운동의 대표자이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은 낭만주의의 대표자로 보통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마도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국민화가가 됐었던 그 작품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할 때 낭만주의의 대표자라 그러는데 낭만주의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외제네 들라크로아의 작품은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은 뭐를 알면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사에서 낭만주의가 우리가 그 소위 알고 있는 낭만주의랑 너무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낭만주의 한번 짚어가죠? 예, 낭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로맨틱 아니면 뭐 로맨틱 장르,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로맨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마치 이제 연인들 사이에 부드러운 분위기에 또 뭔가 아름답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낭만주의는 그 어떤 단어 자체가요 로만이라는 말에서 그렇죠? 나왔는데 프랑스의 조그마한 지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 지방의 특유의 언어를 가지고 사투리들이 지금 심하니까요. 특유의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소설이나 시에서 왔던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은 본토 그리고 여기가 딱 공용어 내지는 표준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의 특색이 있는 언어에서 나오는 약간 지방색이 강하거나 개성이 강하거나 이런 얘기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이게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는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편하고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표준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중국도 진나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던 것처럼 프랑스도 혁명 때 여기가 딱 표준이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밀어붙였었는데 그게 나폴레옹 시대가 지나고 나서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개성적이거나 자유롭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반발을 하는 입장의 문예운동 아니면 예술운동들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맨틱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이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약간 비현실적이고 공상을 하고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데 기울어진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듯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데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반이 되면 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개가 서로 충돌되는 입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성이 있으면은 감정이 있고 뭐 아니면 긍정적인 있으면은 부정적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요거는 그 전까지 있었던 계몽주의나
이성의 시대에 반발을 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아니면 자기 개성에 충실했던 시대를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어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죠.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개성적이고 또 감정적인 어떤 예술을 했었을 거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낭만주의 이 작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정확하게 하면 그 무슨 시대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신고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혁명 이전에까지 타이머가 살짝 돌아가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기 전에 로코코 시대라 그래서 네. 베르사유에 있는 귀족들이 그 약간 귀족 취향에 향락적이거나 우아하고 조금 소품스럽고 하는 그걸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한테만 어떻게 아부하는 것 같은 예술이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혁명과 함께 귀족들의 시대가 저물고 나서는 뭔가 가르쳐야 되고 계몽을 해야 되고 하는 식의 기반에서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자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비드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정돈된 전통, 그리고 조화로운, 그리고 역사와 뭔가 이념들이 하나가 돼 있는 예술, 이런 것들을 보통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고전주의의 전통을 세우겠다 그랬기 때문에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다비드는 여기에서 국가의 이념에 딱 바탕이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술들로 모든 예술을 새롭게 좀 정화 운동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크나 로코코 네네. 때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저 그림이 좀 더 약간 직선적으로 직선적인 거죠. 직선적으로 조금 삭막하다고, 삭막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네, 직선적이고 네네. 좀 모범적인 맞아요. 그런 그림에다가 예. 낭만주의는 또 다시 약간 격렬한 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딱 놓고 보면은 여기도 역사, 전통, 그리고 전쟁 이런 거가 나타나긴 하는데, 네. 신고전주의의 그림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딱 뭐가 직선이란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범 아니면 표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조각들을 그대로 그림에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선도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끝나야 네, 되고, 네. 그리고 고전에서 봤었던 어딘가에서 내가 익숙한 자세에서 그 자세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는 요 기준을 너희들이 봤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정지된 화면 속에 있는 게 신고전주의고, 낭만주의는 이거보다 격정적인 선이나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게 폭발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그림의 분위기는 사실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맞아요. 의해서 로코코가 화려하고 네. 좀 문란스럽고 네, 네. 그랬다가 좀 네. 모범적이고 직선적이었다가 네네. 다시 돌아가는, 다시 그렇죠. 반작용은 나는데 예. 그전처럼 문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고 음. 약간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게 이제 그렇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낭만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낭만주의 특징을 네. 웰젠 들라크루아가 잘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에다가 이걸 맞추는 것보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예술가들의 예술들을 보면서 그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구나 하고 보는 거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이 고전적이다, 신고전주의다 하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좀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네네. 그러면 그 어프로치가 네. 접근이 그 사람의 붓질에서도 네. 차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는 대상도 차이가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은 이 사람이 이제 살롱에 등장을 하고 나서 처음에 초보 화가였었을 때 두 번째로 살롱에 가지고 왔던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그냥 고전적인 주제를 다뤘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됐었는데, 두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당시에 있었던 시대 상황하고 맞물리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시기에 살롱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당황을 시켰던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인가요? 예, 그리스죠. 그리스하고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사이에 있었던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는 원래 그리스 땅이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인종 청소 내지는 좀 이제 대량
학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 자체를 딱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 네. 저희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전주의에 있었던 정돈돼 있는 선이나 아니면은 뭔가 봤던 것 같은 그런 포즈의 자세들이 나타나는 이 조각 같은 캐릭터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힘이 빠져 있거나 또 죽음의 공포에 있거나 그리고 움직이고 휘둘리고 막 이런 것들과 함께 뒤쪽에 있는 모든 배경들이 전통에서는 살짝 거리가 먼 실제에 있는 뭔가 황량한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뒤쪽은 그 컨스터블이나 윌리엄 터너 그쵸. 스타일 아니에요? 예, 드라큘라도 그 시기에 네. 바깥쪽에 있을 때 외곽에 있는 빛 같은 거를 사실 연구를 조금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말을 타 있는 사람과 군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앞부분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로서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한테 희생당해서 좀 이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그림이죠.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고요. 외젠 드라큘라가 1798년생이니까 나폴레옹이 몰락을 한 다음에 그 나폴레옹 이후에 새롭게 집권을 했던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축출했었던 아니면 그 전에 프랑스 혁명 때 축출당했었던 프랑스의 구왕족, 구귀족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는 프랑스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프랑스를 항복시킨 다음에 유럽의 주도권을 잡게 돼 있던 오스트리아의 이 원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메테르니히라는 그 수상이 이 모든 것을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그게 원상복귀다.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여기에 희생을 당하게 됐던 나라가 그리스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식민 지배를 당하던 오스만 투르크한테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나폴레옹이 개입된 게 없었는데도 그렇죠. 나폴레옹 시대 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독립이 취소가 되고 다시 오스만 투르크로 돌아가라. 그게 구질서의 회복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결정이 그들한테는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여기에서 반발을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었을 때 유럽은 등을 돌렸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뺏길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 사람들한테 탄압을 하거나 아니면 학살을 하거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오스 섬이라는 작은 섬이 이런 말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약간 시범 케이스 같이 걸리게 돼서 이 사람들이 노약자들밖에 없었던 그 섬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말 인종적 학살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인들은 당시에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각자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에 반발을 해서 프랑스 혁명을 그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살짝 뒤처지고 아니면 복고로 돌아가게 된 건데 그 반발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 민족의 특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역사 과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가 이제 역사가 중요하게 되니까 우리 역사, 유럽의 역사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진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를 떼서 다른 곳도 아닌 이슬람 사람들한테다 넘겨줬다는 사태에 사람들이 겪는 뭐랄까요 이제 모순된 점이 자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자기가 몸이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출전을 해서 그리스 독립전쟁에 가담을 했고 오랫동안 바이런의 팬이었었던 드라큘라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때 벌어졌던 일을 바이런이 쓰고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일을 토대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현장감 있는 사건인데다가 또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신고전주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너무 이제 당시 사람들 눈에는 산만하게 보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회화의 학살이라고 심사위원들과
비평가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그림을 비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쨌든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네. 그 시대 때 일어나던 것 간에 네. 이제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걸 다루는데 네. 그 예전에도 그 고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고전주의 들어가는데 얘는 낭만주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어떤 차이는 네. 그럼 어떤 감정의 지나친 분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루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다루는 내용이요. 지금 저희들은 이게 역사적인 장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 그림이 이 시대 같은 컨템퍼러리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라크락에 있던 시대에 며칠 전에 있었던 거를 그림으로 그려버린 거죠. 그걸 살롱에다 내놨을 때 잠깐만 우리가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얼떨떨하고 이게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하고 하는 현장감 있는 데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폼페이나 아니면 로마의 몰락이나 아니면 그리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런 역사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벌어졌던 것을 그림으로 딱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주제가 정말 급격하게 변한 거였었고 여기에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조각 같은 자세와 적절한 배치가 아니라 정말 감정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표현도 그랬고 그리고 붓의 테크닉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과 뭔가 다르게 분방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회화의 전통, 회화가 다루는 주제, 회화가 이제까지 해왔던 표현법을 다 포기했던 회화의 학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그림 한번 넘어가 보죠.